여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 교수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 사회의 꿈과 고통, 희망과 절망,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과정이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볼프강 라이너입니다. 독일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20년 넘게 경제 성장과 발전 경제학을 연구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학 내 제 연구실은 책과 논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보고서들이 제 책상 위에 높이 쌓여 있었어요.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불과 100달러 정도였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니 이는 경제학자로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죠.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게 깊은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수가 제 연구실에 들러 물었습니다. 라이너 교수님,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실 주제는 정하셨나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나 곧 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책과 논문만으로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통계와 정책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제 성장의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 그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꿈과 희망을 알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죠. 단순히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장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한강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학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특별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자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구 계획을 세우며 다짐했어요. 단순히 성공 사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명암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요.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삶의 변화까지도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어찌나 현대적이던지, 이것이 과연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호텔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가 불과 50여 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과거의 사진들과 현재의 모습 사이의 극명한 대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사진, 60년대의 가난한 농촌 모습,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불과 반세기 만에 일어난 변화라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한 노인분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시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담긴 자부심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전쟁 후에는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력, 희생, 그리고 꿈이 모여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패션 사용하는 기기들, 그리고 활기찬 모습은 현대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이 젊은이들은 과거의 고난을 겪은 세대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며 자라났겠지만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만들어낸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며칠 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경제학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학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세미나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발표가 한창일 때 저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발표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인 김진우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시며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초 집권했을 때 한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매달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이야기.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펼쳤다는 설명.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거였죠. 그의 리더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경제적 비전이 한국 경제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곧 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죠.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했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면에는 복잡한 역사와 인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경제 성장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국 근대화의 영웅으로 추켜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은 독재자로 비난하고 있었죠. 이런 상반된 평가를 보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제 성장의 그늘, 정치적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 보통 사람들의 삶.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연구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동시에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은 이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저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공단 지역,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농촌 마을, 그리고 도시의 서민 지역 등을 돌아보며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구미의 전자산업단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산업화의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35년간 전자제품 조립 라인에서 일하다 은퇴한 여성 노동자 이미경 씨를 만나 여성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본 산업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미공단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을 보며 저는 그녀가 겪었을 힘든 시간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제가 20살 때였어요. 이미경 씨의 눈빛이 먼 과거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고향 시골을 떠나 이곳으로 왔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가족을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공장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좋아졌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10명이 한 방을 쓰는 기숙사에서 살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작업 현장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현미경으로 작은 부품들을 들여다보며 조립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든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 씨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적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그게 우리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부심 뒤에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일터로 돌아가야 했죠. 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청춘과 꿈을 희생시켰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 씨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건강, 가족과의 시간, 우리의 꿈,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희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고 믿으니까요. 다만 우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경 씨와 헤어지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는 이미경 씨 같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구미를 떠나며 저는 이제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산업화의 현장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농촌 마을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측면의 한국 경제 발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 저는 이곳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의 기억을 들려주시겠다는 할머니를 따라 마을 곳곳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기 보이는 길 있죠? 우리가 손수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날랐고 흙을 다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생기고 나니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둘러보니 과거의 고된 노동이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꽃밭이 가득한 마을 회관 앞에 멈춰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회관도 우리가 직접 지었어요. 밤새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고생한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네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저는 그 손에 새겨진 세월과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부에서 시멘트나 기술 지원을 해줬지만 실제로 마을을 바꾼 건 우리 주민들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서로 도우며 모든 마을 주민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는 박순자 할머니 같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도 있었겠어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고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었죠. 어떤 이웃들은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나라가 발전해야 우리 삶도 나아질 거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개인의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개인의 삶이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는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야기를 쓰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이 길을 걸었다는 걸요. 힘들었지만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느꼈던 자부심과 희망.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농촌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 농촌의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어요. 바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과 그것을 위해 기꺼이 감내한 희생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경제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박정희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김영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적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죠. 그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1960년대 초반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놀라웠어요. 특히 수출 증가율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박 대통령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죠.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노력이 있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김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냈죠. 농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국민들의 희생 정신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했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했고 농민들은 땀 흘려 일하며 농촌을 바꿔나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어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완벽했다고 말할 순 없겠죠. 민주주의의 후퇴나 인권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강력한 리더십, 국민들의 헌신, 그리고 명확한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김 교수와 헤어지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비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공통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이 모든 이에게 이로운 것이었을까?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은 없었을까? 그리고 이런 발전 모델이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저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저는 이곳에서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박지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세대가 겪은 산업화 시대의 경험과 그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캠퍼스 내 잔디밭에 앉아 박 교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종종 무시되었고 환경 문제도 심각했죠. 정치적 자유도 제한되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민들은 더 이상 경제 발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90년대 이후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노동권이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죠.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곧 진지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이런 문제들은 과거의 고속성장 모델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박 교수는 특히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녀는 또한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인권 침해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도전과 극복,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혁신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한국 사회가 겪어온 변화와 현재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를 넘어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발전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연구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경제 지표와 정책을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구미의 전자공장에서 만난 이미경 씨의 떨리는 목소리, 경상북도 농촌마을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깊이 팬 주름, 창원의 기계공업단지에서 들은 박민수 씨의 주름진 손. 이들의 이야기는 제게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통계의 나열이 아닌 수많은 개인의 꿈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느낀 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그의 화답한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 이 두 가지가 만나 일어난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 역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인권의 유린, 노동자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찬란한 경제적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의지야말로 제가 본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울리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연구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한국가의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꿈과 고통, 희망과 절망,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과정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제적 성공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으로 놀러와 눈물까지 흘리며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뉴질랜드 여성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듣더니 충격에 빠지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뉴질랜드는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두 개의 주요 섬인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야외 활동으로 유명해요. 저희 뉴질랜드는 산, 호수, 해변, 피오르트, 빙하 등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나라랍니다. 특히 남섬의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에 위치한 피오르드는 웅장한 산맥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퀸스타운은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관광도시로 스키, 번지점프, 트레킹 등 다양한 스포츠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고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 지내와서 그런지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머무는 캠핑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랑 같이 자란 친구 엘라와 릴리가 있는데 우리 셋은 성인이 된 이후로 1년에 한두 번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방문해서 등산도 하고 캠핑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와 친구들은 자연과 캠핑을 즐기기 위해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많은 나라의 유명한 곳들을 다녔어요. 저희는 여러 국가들을 다녔지만 아시아 지역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엘라가 이번 휴가는 아시아 쪽의 자연을 즐기고 오는 걸 얘기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저는 동의를 했지만 릴리는 아시아가 비영어권 나라라고 아시아 지역 여행을 반대했죠. 하지만 엘리가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장가게라는 곳을 보여주며 이곳의 자연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면서 릴리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국가들을 이름밖에 모르지만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엘리가 사진으로 보여준 장가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장가게의 사진을 보면서 중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는 휴가를 맞춰서 장가게로 떠나게 되었죠.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도시인 광저우에서 경유한 후 장가게로 이동하는 항공편을 일정에 맞춰서 특가로 예매했어요. 중국을 가기 위해 비자도 발급받고 장가게 공항에서 숙소까지 버스도 예약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죠. 출발하는 날에는 저와 친구들 모두가 기대감에 밤새 잠을 못 이루었는지 모두가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중국의 광저우로 이동을 했어요. 처음 본 광저우 공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정말 혼잡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게다가 공항에는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분명 영어로 보이는데 영어권인 나라에서 온 제가 알아보기 힘들게 잘못된 글자로 영문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안내 표시가 명확하지도 않는데 표지도 부족해서 길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항 직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공항 직원은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한 명이 아닌 여러 공항 직원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영어를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힘들게 환승 승객용 보안 검사 구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이 몰리더니 줄은 사라져 있고 저와 친구들을 밀치고 앞으로 먼저 가려는 많은 중국인들 때문에 뒤로 밀려버렸어요.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항의를 해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겨우 보안 검색 구역을 통과했지만 우리가 예약한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우리는 해당 상황을 말하며 공항 직원에게 항의를 하려 했지만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비행기가 떠나고 2시간이 넘어서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직원에게 우리의 상황을 말했지만 공항 직원은 경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고 늦어서 항공기에 탑승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으니 다시 항공편을 끊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새로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우리가 예약한 특가 금액이 아닌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으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장가계로 가는 직항항공편이 많이 없어서 우리 셋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비행기가 2일 후라고 말했죠. 저와 친구들은 공항의 대처에 화가 났지만 중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공항 직원은 우리에게 장가계로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는 몇 배나 비싼 금액을 내고 2일 후 항공권을 다시 예매하고 2일간 광저우에 머무는 것. 두 번째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 다만 장가계는 고속철도 역이 없기 때문에 창사나 이양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한 후 장가계로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 말했어요. 세 번째는 광저우에서 장가계로 이동하는 장거리 버스가 있다고 했어요. 버스로 이동하면 소요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이지만 3가지 중 가장 비용도 저렴하고 한 번에 이동이 가능했죠. 너무 화가 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친구들과 상의 끝에 버스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장은 공항에서 택시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고 2시간 30분 후에 장가계로 출발하는 버스의 좌석이 남아 있었어요.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버스 예약 사이트에서 버스를 예매했고 무사히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죠. 문제는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비슷한 냄새가 나서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는데 릴리가 기내용 수면제를 챙긴 것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3시간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중국어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창밖을 살펴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맑은 공기라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저와 친구들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저희 자리를 제외한 모든 자리에 엄청난 쓰레기 산이 있었어요. 분명 버스를 탔을 때는 없었는데 단 3시간 만에 바닥이 쓰레기 산으로 변해 있었죠. 저와 친구들은 경악을 하며 쓰레기를 피해 겨우 내렸고 앞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을 어떻게 쓰레기와 함께 이동을 해야 하냐며 걱정을 했죠. 배가 고파서 간단한 식사와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시려고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휴게소 문을 열고 1초 만에 바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휴게소 안에는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있었고 버스 안보다 더 많은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에요. 화장실도 온갖 오물들이 가득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화장실 문도 없는 데다 칸막이도 1m도 안 돼 보여서 바로 옆에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볼일을 봐야 되는 것이었죠. 도저히 줄도 길고 더러워서 이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혹시 화장실이 하나가 아니라 더 있는가 싶어서 여성들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건물 뒤쪽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공감해버리고 말았어요. 더러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게 더 쾌적해 보였거든요.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던 것과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용변을 보는 악몽 같은 장면은 여전히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는 먹은 것이 없어 급하지 않았기에 경악한 채로 버스로 돌아왔고, 버스 안의 악취는 처음에 버스 탔을 때보다 더 심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수면제를 삼키고 잠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와 친구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죽은 듯이 잠만 잤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저와 친구들은 긴장이 풀렸는지 아무런 의욕 없이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18시간이 넘는 공복 상태였지만 아무도 배가 고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광저우에서 장가게로 이동하는 동안 목격했던 것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적이라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애써 기운을 차리며 기다리던 장가게 산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서둘렀어요. 저와 친구들은 버스의 악몽이 커서 비싸더라도 택시를 이용했고 천문산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이동을 했죠.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차량이 무질서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2배는 더 걸려서야 천문산 케이블카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케이블카를 타려고 굉장히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장가게에서도 여기저기 새치기를 하는 중국인들이 있었고 새치기한 중국인들과 줄 서 있던 중국인들 간의 다툼이 생겼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보니 귀를 막아도 멍멍해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줄에서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닥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는 케이블카를 탈 수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풍경을 볼 생각에 케이블카를 탔을 때는 우리 모두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것은 볼 수 없었어요. 안개에 가려져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기대했던 장가게 산은 결국 볼 수 없었고 우리는 너무 실망한 채로 숙소에 돌아와서 한동안 저와 친구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흐린 날이라고 해도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날씨를 확인해 보니 이틀 전부터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었고 심지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까지 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저희는 지금까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 때문에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졌고 특히 릴리는 이번 여행은 포기하자면서 항공편을 앞당겨서 뉴질랜드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시아까지 여행 온 게 아까워서 저는 친구들을 설득해 한국으로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친구들은 한류에 관심 없었기에 시큰둥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니 엘라는 어디든 좋으니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치고 싶다 말했지만 릴리는 끝까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엘라가 한국에 간다고 하자 한숨을 쉬며 결국 동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중국에서 도망쳐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솔직히 저도 한국의 케이팝은 좋아했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도 중국이랑 비슷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광저우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깨끗한 시설들과 넓은 공항, 특히 조용히 줄을 서며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빠른 입국 시스템까지 중국과 한국이 다른 나라가 아닌 다른 세계 같았죠. 게다가 화장실은 중국에서 머물던 호텔의 침실보다 깨끗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공중화장실 경험과 비교되어 인천공항의 공중화장실에서 깊은 감동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중국에 있는 내내 인상 쓰고 있던 릴리도 인천공항의 공중화장실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을 정도였죠. 택시를 타고 예약한 숙소로 이동하는데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분명 높은 고층 건물이 보였는데
주변의 산들이 함께 보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산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숙소 가는 내내 우리는 한국에는 산이 많다면서 신기해했어요. 숙소에서 짐을 풀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저와 친구들 모두가 식당은 찾지 않은 채 길거리만 쳐다보았어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중국과 다르게 쓰레기 더미도 없이 정말 깨끗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감탄하며 길을 걸어 다니는데 어디서인가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향기에 취해서 향기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돼지갈비라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저희는 바로 식당에 들어가 돼지갈비라는 음식을 주문했고 식당 아주머니께서 고기 굽는 것을 도와주셔서 음식을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갈비를 맛보게 되었어요. 돼지갈비는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며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고 깊은 감칠맛이 가득했죠. 저와 엘라는 돼지갈비에 푹 빠져서 둘이서 4인분을 먹었지만 릴리는 입맛이 아직 없다며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속이 안 좋은 게 아닌지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릴리는 표정은 창백했지만 괜찮다고 말했어요. 릴리와 다르게 저와 엘라는 아시아로 여행 온 후 한국의 돼지갈비집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서울은 정말 신기한 게 도심을 걸어 다니는데도 산이 보였어요. 저와 친구들은 자연과 캠핑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등산이나 캠핑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숙소 직원에게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물어보았죠.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놀라운 말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북한산, 관악산, 남산, 수락산, 인왕산, 안산 등 서울에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산도 굉장히 많았고 숙소에서 2시간 거리인 가평이나 양평에서 캠핑 장비 없이 캠핑이 가능하다고 했죠. 도심에 이렇게 많은 산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캠핑 장비 없이 캠핑이 가능한 것을 더욱더 신기했기에 우리는 뉴질랜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등산과 캠핑을 경험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산이라는 곳을 방문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릴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본인은 산에 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 얼굴이 빨갛게 변한 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와 엘라는 릴리가 걱정이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며 릴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릴리의 표정은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고 릴리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한 저와 엘라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는 릴리가 표정이 안 좋은 게 중국에서의 끔찍한 기억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여행 경비를 보태더라도 한국의 민간의료병원을 가봐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우리는 숙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비뇨기과로 이동을 했고 요로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알고 보니 릴리는 중국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계속 소변을 참았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혼자 뉴질랜드로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릴리가 돼지갈비집에서 제대로 식사를 못한 것도 요로 감염의 통증 때문이었어요.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요로 감염은 급성으로 온 것이고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며 관리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친구들은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수납을 하러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비는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7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우리는 실수로 0이 하나가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재차 금액을 물어보았는데 78,000원이 맞았어요.
우리 뉴질랜드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과 영주권자는 대부분의 병원비가 무료로 제공돼요. 하지만 진료를 받기까지가 느려서 급한 경우에는 민간 병원을 이용하죠. 뉴질랜드의 민간 병원은 기본적인 상담만 해도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넘고 검사까지 하고 약물까지 처방받으면 병원비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나와요. 한국은 뉴질랜드와 달리 병원 시설도 깔끔하고 검사 장비도 굉장히 신식으로 보여서 병원비가 당연히 비싸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저렴해서 놀라웠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너무 빠른 속도로 진단이 끝난 것에 우리는 경악을 했어요.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검사하고 결과를 듣고 약 처방까지 채 1시간 정도 만에 끝났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죠. 뉴질랜드에서는 민간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공공병원보다는 빠르지만 보통 2, 3일 후 확인이 가능한데 한국은 단 1시간 만에 진단과 처방까지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검진 결과, 속도와 비용을 보고 저는 병원은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나라임이 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릴리의 진료를 마치고 약을 타서 숙소로 돌아왔고 무리한 운동을 삼가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저와 엘라는 아픈 릴리를 두고 둘만 여행을 하기는 미안한 마음에 함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서울 근교에 가볼 만한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많은 캠핑장이 있었는데 캠핑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장비도 전부 대여를 해주고 있었죠. 모든 것을 대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도 한국 돈으로 10만 원대 저렴한 금액이었어요. 한국은 병원비도 저렴하고 캠핑도 말도 안 되게 저렴했죠. 만약 뉴질랜드에 모든 캠핑 시설이 있고 한국의 비용으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주말마다 캠핑을 갔을 것 같아요. 릴리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복용하더니 몇 시간 만에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신기해했고 우리는 바로 다음 날로 가평의 글램핑장을 예약하고 아침 일찍 이동을 했어요. 저희는 차가 없어서 글램핑장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물어봤는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차량이 없어도 가평에 있는 마트에서 캠핑 때 먹을 음식을 구매하면 무료로 글램핑장까지 픽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글램핑장에서 알려준 마트에 가니 많은 한국인들이 장을 보고 있었고 다들 비슷한 음식을 구입하고 있었어요. 단체로 여행 온 한국의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우리도 한국의 바베큐인 삼겹살과 야채, 음료와 양념, 간식 등을 구입하고 글램핑장으로 이동했어요. 한국의 글램핑장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울창한 나무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숲의 일부같이 보였고 캠핑장에 수영장과 자연 친환경적인 산책로까지 있었죠. 심지어 글램핑을 하면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핸드폰으로 영화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약한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와 친구들은 모두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굉장히 흥분해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텐트 안쪽은 고급 호텔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푹신하고 깔끔한 침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캠핑을 하는데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자다니 심지어 바닥은 난방이 가능했고 냉방을 위한 선풍기와 에어컨까지 있었어요. 캠핑을 하러 온 건지 호텔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산책하고 수영하고 한국의 바베큐도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아름다운 조명 아래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구들과 대화를 했어요. 엘라는 저와 릴리에게 중국 여행을 추천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지옥을 경험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장가게를 권유한 엘라를 원망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지만 대신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이렇게 멋진 곳을 올 수 있어서 괜찮다고 장난치며 말했죠. 릴리는 주변에 아시아 여행 간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와 엘라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며 웃었고 그렇게 글램핑장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에도 한국의 한강과 서울숲, 성수동 카페거리,
경복궁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릴리가 조금 회복했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등반이 가능한 도심의 안산과 인왕산을 등산했어요.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여도 많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중간에 길을 물어봐도 잘 알려주었고 영어를 못하는 분들은 핸드폰 어플로 번역하며 저희를 도와주려고 했죠. 중국과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했고 특히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중장소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사람은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뉴질랜드로 돌아왔어요. 아쉬운 건 처음부터 한국으로 왔으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죠. 엘라와 릴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내년 휴가 때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릴리는 한국의 여러 산들을 공부했는지 한국의 북한산과 설악산, 한라산까지 꼭 가자며 한국 여행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엘라는 글램핑이 너무 좋았는지 매일 인터넷으로 한국의 글램핑을 검색하고 있어요. 저도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예전보다 더 한류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친절하고 다정한 한국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